예, 그럼 지금부터 YTN 시청자위원회 3월 정기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계에서는 좀 심각한 문제로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이제 3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공연법과 관련해서 YTN에서도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단 그 시행 이전에 3월 18일에 보도였는데요. 매크로 이용 암표 거래 최대 징역 1년, 실효성은 글쎄라는 제목의 보도였습니다. 해당 법 개정이 공연 예술은 물론이고 스포츠 경기에서도 그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입장권을 구매해서 불법 거래하는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된 부분인데요. 현재 이제 문화예술 분야 그리고 또 스포츠 분야에서 심각하게 지적되고 있는 고질적인 암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법률 개정 소식이기는 하지만 이 매크로를 사용한 티켓 구매 과정 자체가 불법으로 규정되지는 않았다라는 허점을 해당 보도에서도 함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3월 22일 이후에 개정 공연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온라인상의 암표 거래가 버젓이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공연법 개정의 빈틈을 해당 보도에서 지적을 해주시기는 했으나 매크로를 이용한 티켓 구매를 근절할 수 있는 현재의 기술적인 한계 또는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대리 티켓팅의 문제라던가 또는 법 처벌의 근거인 경범죄 처벌법이 온라인상의 암표 거래를 제재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들을 조금 더 심도 깊게 다뤄주셨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3월 18일 보도 이외에도 문화평론가가 스튜디오에 나와서 대담을 할 때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네, 이제 해당 보도는 사실은 이제 파묘가 1,000만 관객을 달성했던 사례에 대해서 분석을 하시고 말미에 이 공연법 개정에 대한 문제도 함께 진단을 하셨는데요. 문화평론가가 아무래도 스튜디오에 자리한 상황이시라 제가 조금 더 좀 객관적인 분석을 기대를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도 객관적이거나 또 치료성 있는 문제 진단이나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기보다는 관객의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라는 다소 심정적이고 모호한 발언으로 이 사안을 마무리하셔서 좀 아쉬웠는데요. 만약에 향후에 암표와 관련된 보도가 이어진다면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시거나 또 법 개정 이후에도 지속되는 불법 거래 근절의 구조적인 어려움 등을 현장 관계자나 또는 관람객들의 목소리를 보다 다양하게 담아내시고 이 문제를 좀 객관적으로 짚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매크로 프로그램에 대한 본격적인 처벌이 이제 효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당일 그 아이템 얘기하면서도 말씀 주셨던 부분에 대한 그 보도국 회의에서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처방이 되기엔 말씀 주신 그대로 기술적인 한계도 있고 최근에 또 뭐 각자 개별적으로 경험들을 갖고 있겠습니다만 뭐 대리 티켓팅도 언급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과연 본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데 대한 의구심들은 분명히 갖고 있었고 근데 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요번에는 이제 정부 발표라는 계기로 일단은 그걸 소개하는 데 집중을 했다면 말씀 주신 것처럼 하루 이틀에 끝나는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또 최근에는 점차 좀 심화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서 계속 관심을 갖고 좀 보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관련 보도를 좀 상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YTN 노조 방통위 절차적 흥결 알면서 무시, 졸속 승인 취소해야 리포트를 통해서 방통위가 유진그룹이 미흡한 계획서를 제출한 것을 알면서도 승인 절차를 졸속으로 진행했다. 과거 노조 탄압에 앞장선 인물이 사장으로 올 것으로 보인다는 노조의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또 다른 보도가 있었습니다. YTN 매각공방 방통위가 불법 저질러 2인 체제 불가피 리포트에서는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신문기일 당일 현장에서 벌어진 언론노조 YTN 지부와 방통위 또 보조 참가인 자격으로 참여한 유진 ENT 간의 법정 봉강을 보도했습니다. 3월 7일입니다. 목요일 법원은 YTN 지부와 YTN 우리 사주조합이 제출했던 방통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결국 기각했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니까요. YTN 지부에 대해서 원고 적격석이 없다며 각하를
사주 조합에 대해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이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이슈와 상관없이 무조건 보도량이 많다고 해서 가치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난 시청자위원회에서 몇 번 언급하셨던 이해 충돌이라든지 보도의 사유와 우려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좀 엄중한 상황에서 공익적 차원에서 언론사로서의 소명을 다하기 위한 노력이 좀 정확히 보였는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개인적으로 전 대체로 다 동의하고요. 근데 이제 여전히 그것을 저희의 방송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수위와 결과 그 논조에 대해서 좀 사내에서도 좀 다양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중지를 모아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차분하게 접근하려고 노력을 해왔고, 근데 보시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역시 말씀하신 취지에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고 느낍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지금까지는 해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후에 그 나머지 아까 말씀 여러 가지 주셨던 부분은 뭐 좀 보도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이제 향후 회사 내에서 다양한 구성원들과 그 이해 집단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문제에 속한다고 생각해서 제 답변은 여기서 가름하겠습니다. 요즘 사과를 비롯해서 과일 채소 가격이 많이 올라서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데요. 특히 사과는 금사과로 불리며 가격 오름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25일 금값 사과의 문제가 유통구조에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는데요. 정부가 1,500억 원을 투입해 가격 할인 지원에 나서면서 사과 소매 가격은 약간 내렸지만 도매 가격은 아직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보도에서 농민들은 지난 설을 기점으로 사과를 모두 출하했고 천정부지로 사과 가격이 오르는 것은 유통 과정에서 매점 매석이 일어나서 그런 건 아닌지 추정했습니다. 또 농민들은 소수의 도매시장 법인이 독점하고 있는 농산물 경매제 등 현재 유통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사과 가격 폭등과 같은 사태는 언제라도 재현될 수 있으며 현재 산지 가격과 도매 가격 차이가 3배에 이르는 왜곡된 유통 구조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부도 유통 구조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혀 향후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지 지켜봐야 하는데요. 농산물 경매 제도는 생산자에서 산지 유통인,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소매상 소비자에 이르는 복잡한 유통 과정을 거쳐야 하고 농산물 가격 변동성과 수급 불안을 가중시켜서 예측 불허의 높은 과일값과 채소값을 야기하고 있는데요. 공영 도매시장의 37%를 점유하고 있는 서울 가락시장의 도매시장 법인은 모두 농업과 무관한 대기업 관계사 오너들이 장악하고 있으며 이런 왜곡된 구조 속에서 높은 10%가 넘는 높은 영업이익률로 막대한 이윤을 소수의 대주주들이 나누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이 이런 왜곡된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이들을 비호하는 거대한 힘에 밀려 관철하지 못한 전례가 있습니다. YTN이 요즘처럼 농산물 가격 폭등으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시기에 이런 문제를 집중 취재해 보도한다면 국민들에게 큰 지지를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지는 정부가 이번 기회에 이런 구조적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개선한 대책을 내놓도록 하는데도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영미 의원님 말씀 주셨던 그 도매시장의 그런 왜곡된 경매 구조는 저도 얼핏 과거에 들었던 기억은 있는데 저도 지금 말씀 주시고 나 다시 한번 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좋은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고요. 예, 이거는 저희 취재진이랑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일에 있었던 YTN 단독으로 그 S전자 사측 교섭 대표 노조 간부에게 야 XX야 욕설이라는 보도 관련입니다.
그런데 이제 단신 수준의 짤막한 내용에는 욕설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라는 표현과 함께 S전자 노조 관계자가 욕설했다고 밝혔다라든지 욕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해졌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노조 측은 사측에 정식 사과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겠다고 밝혔습니다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사실이면 사측이 마땅히 비판받아야 하며 매우 부적절한 언행이기 때문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사를 대할 때 최소한의 어떤 형식 요건만 가지고 따지고 본다면, 그러니까 보도의 기본 요건, 보도의 완전성이나 반론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측에서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부인을 하든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는 것을 시인을 하든 상대방 입장을 반영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측에 확인차 연락을 했는지도 궁금하고, 연락을 했는데 응하지 않았다면 이 사실조차도 보도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명백한 사실관계에 의한 주장이나 입장을 보도할 때에도 최소한의 기계적 형평성은 갖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더욱이 YTN이 단독 보도로 해서 모바일 앱 탑에 게재해 놓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만큼 사안의 중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렇다면 그 이후에 노조 측에서 사과 공문을 보낸 이후에 사측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등 후속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입체적으로 좀 심층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었는데 거기서 일회성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 노조 관계자가 사측 관계자에게 욕설을 했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측의 입장뿐 아니라 노조 측의 입장을 반영해서 다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세찬 의원님 말씀 주신 거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시 찾아봤는데 이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기사의 완결성 부분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부족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부에서 제가 그래서 지금 다시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이걸 제가 왜 사실로 인식하고 있었냐면, 그때 경제부 쪽에서 별도로 기업 쪽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시인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어요. 근데 이 기사 자체는 이제 사회부에서 출고했는데 당연히 뭐 부서가 나눠져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의 기사의 완벽한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당연히 맞든 틀리든 반론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된다는 지적 자체는 100%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지금 다시 기사를 찾아보니까 역시 부족하네요. 말씀 주신 그대로.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을 저희가 소홀했던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YTN은 3월 26일 5시부터 서울 시내버스 노조 총파업 찬성 88.5% 가결 뉴스 속보를 비롯해서 지속적으로 관련 뉴스를 보냈고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혹시나 파업에 들어갔을 때 대체교통편을 이렇게 이용하겠구나 하는 준비를 가졌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 여타의 이렇게 보도와 같이 이번에도 노사 간의 그 대립되는 지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만 간단히 소개됐고 관련해서 서울시의 교통대책이 계속 좀 반복적으로 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노조가 파업을 할 거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버스 운행이라는 이제 공익적인 성격도 있고 특히나 그 노동조합에서 파업을 결정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넘어갈 수 있겠구나,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겠구나 하는 거였는데 실제로 했어요. 그러니까 왜 노조에서 이렇게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최후의 선택을 했을까 하는데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 임금 인상률에서 12.7이냐 2.5냐 이 차이만 이제 실제로 12.7%를 요구한 근거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적 약자라든가 소수자에 대한 의견을 좀 많이 들어주는 게 공정한 게 아닌가. 기계적으로 양 당사자의 의견만 듣는 게 아니라 한쪽에 치우친 운동장이기 때문에 반대쪽에 있는 소수자, 약자에 대한 목소리를 좀 기울이는 게 더 공정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이제 이런 보도에서는 그 약자인 노동조합의 목소리를 좀 더 많이 좀 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좀 남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YTN은 민심 2024 격전지를 가다라고 해서 이제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지역구를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 그 지역 현안이라든가 각 당 후보 그리고 시민들의 반응
그래서 내 지역구는 알지만 관심 가는 지역구에 대해 사정을 좀 알고 잘 알게 된다는 데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데요. 근데 현실적으로 시청자들이 제일 궁금한 건 그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 어떤 후보가 우세한데? 근데 여러 여론조사 지표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타 방송국이나 타 매체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인용에 문제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한 그 여론조사 결과가 첨부가 안 돼가지고 좀 실제로 이제 흐름을 시청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약간 좀 아쉬움이 남는다. 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 시내버스 파업 관련해서 쟁점에 대한 좀 천착이겠죠. 특히 왜 이런 것이 쟁점이 되고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노동자들이 왜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배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줄 수 있는 보도를 주문하셨고 몇 건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현실적인 한계는 있습니다만 그 말씀 주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 격전지 소개하면서 그 여론조사 타사의 여론조사를 인용해서 보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고민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저희 외에 다른 방송사들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본인들이 하지 않았던 여론조사 자유롭게 인용하는 분위기가 있고 실제로 그걸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트렌드는 잘 알고 있고 그 뒤집어서 얘기하면 저희 지금 격전지 소개 보도가 갖고 있는 한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조금 더 특히 정치부를 중심으로 좀 중지를 모아서 해법을 좀 찾아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일단 문제의식 자체는 주신 부분은 저도 충분히 지금 느끼고 있고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사용하는 그 공기 호흡기 그것에 이제 불량이 있어서 유독가스라든지 오염물질이 입안으로 흡입이 된다라는 그런 보도를 단독으로 하셨습니다. 보도를 보면 작년 여름에 화재 현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작년 가을쯤에 소방학교에서 화재 진압 훈련 과정에서도 그런 일들이 이제 되풀이되니까 경기소방본부에서는 관내에 보급된 16,000점을 새 것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뭐 그런 내용들을 담아 주셨고요. 저는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 게 해당 제조사가 만든 공기호흡기가 이미 3년 전에 문제가 생겨서 2만여 개가 리콜된 전력이 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미 같은 상품이 전국의 절반 이상, 그러니까 58% 정도 깔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선에 계신 소방관들이 얼마나 불안해하실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문제가 예사로 보여지진 않았는데 이제 그 동안에 소방관의 처우라든지 순직 소방관분들 또는 유가족에 대한 예우 문제들은 이슈가 많이 됐던 반면에 이번 YTN 보도로 소방 장비 품질에 대한 검증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환기된 것 같아서 뉴스 자체는 안타깝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도 전개 과정에서 소방 현장에서 공기호흡기 불량을 경험하셨던 그래서 이제 목숨의 위협을 실제로 느끼셨던 소방관 인터뷰를 따셔서 보내셨는데 시청자들이 보기에 이 문제의 심각성을 굉장히 직관적으로 전달해서 시청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인터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방당국에서 지금 이제 장비 검증 절차를 거쳐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이슈에 대해서도 좀 계속 모니터링 해주셔서 후속 보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기회에 소방 장비라든지 군사 장비 같은 국민 안전과 밀접한 그리고 국가 안보와 밀접한 제품들에 대해서도 검증 절차가 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사전에 품평회 같은 것들의 절차들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이 합리적으로 반영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기회가 될 때 좀 다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요즘 저도 그렇고 특히 젊은 층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를 많이 접하는데 타사들을 보면 그들의 언론사명을 그대로 이렇게 사용하기보다는 서브 브랜드나 혹은 다른 브랜드 네이밍을 써서 이렇게 활용하는 경우가 좀 많아 보입니다. YTN에서도 숏폼이라든지 여러 형태의 컨텐츠를 올리시는데 일부 특화된 컨텐츠 같은 경우는 좀 묶어서 이렇게 좀 발랄해 보이는 브랜딩 전략으로 좀 신선하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거는 어떨지 한번 제안 드려 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YTN 브랜드가 갖고 있는 대중성이라든지 그런 무게감 때문에 오히려 그게
또 적합하지 않은 전략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긴 하지만 어떤 시청자 친화적 관점에서 한번 검토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방관들 공기호흡기 부분은 저도 잘 기억하고 있고 특별히 그 사건팀 취재한 사건팀 기자에게는 굉장히 실제로 이게 얼마나 많이 인용 보도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의미 있는 보도라고 특별히 격려를 했고 이후 이제 그 소방 자체의 조사 결과 내지는 그 후속 대책으로 어떻게 이어질지도 꼼꼼하게 챙겨보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유튜브 서브 브랜드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이게 되게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저희 서브 브랜드를 몇 차례도 시도를 했습니다. 저희가 저희 구독자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약간 소프트한 서브 브랜드로 해서 아이템 발행을 하면 오히려 조회수가 떨어지는 그 좀 그런 이펙트가 와서 서브 브랜드가 잘 안착이 안 되는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 브랜드 저희도 많이 시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서브 채널을 통해서 이런 어떤 돌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저희가 숙제이긴 합니다. 아이돌 카리나와 배우 이재욱의 열애 인정 보도와 관련하여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타 아이돌 및 배우의 열애 인정과 다르게 정말 많은 기사와 보도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먼저 Y이슈에서는 Z세대 아이돌 방식, 카리나 이재욱 열애의 연예부 기자도 논란 이유라는 제목으로 10분가량 두 분의 연애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보다 새로운 내용이나 통찰보다는 이미 다른 보도에서 파편적으로 다뤄졌던 부분을 합쳐서 다뤘다는 느낌이 들어서 아쉬웠습니다. 연애 인정에 대해서 응원과 비난이라는 두 가지 반응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카리나가 사과문을 올렸으며 외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다 정도의 내용이었는데요. 다른 아이돌의 열애 인정에 비해서 왜 이렇게 많은 관심이 쏠렸는지 대체 무엇이 쟁점이었기 때문에 외신에서도 이렇게 주목을 하였는지 등이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아서 조금은 단편적이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더 뉴스에서는 문화평론가를 모시고 카리나의 열애 사과문 논란에 대해서 대담을 진행하였는데요. 보다 전문적으로 다양한 이야기가 나와서 좋았습니다. 아이돌과 주고받는 1:1 유료 채팅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팬 입장에서는 카리나와 채팅을 주고받으면서 내밀한 관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연애를 하고 있음으로써 팬들이 속은 느낌을 받았다. 이게 다른 아이돌의 열애 인정과는 다른 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어서 왜 카리나의 연애가 다른 아이돌 및 배우의 연애와는 다르게 주목을 받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 대해서 다른 보도에서는 이런 유료화된 소통 서비스 때문에 돈을 쓰니까 아이돌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권리를 갖는다는 생각이 퍼지게 되는 현상 혹은 해당 서비스가 사람을 지나치게 상품화한다, 아이돌이 소유의 대상이 되어버렸다와 같은 비판의 의견도 심도 있게 다루었던데 YTN에서도 이런 쟁점을 짚고 넘어갔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덧붙여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1:1 유료 채팅 서비스, 가령 버블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1:1 유료 채팅 서비스와 관련해서 논의를 하실 때는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 화면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면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아마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TV 쪽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좀 요건이 왜 뉴스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뉴스 가치에 대해서는 항상 뉴스룸 안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공존하고 있고 또 제가 일일이 그걸 다 나쁜 의미로는 이제 간섭을 하고 개입을 해서 저의 방향을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간혹 이런 다른 생각을 갖는 구성원들에 의한 보도가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 그건 그 자체로 저도 존중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번 거는 개인적으로 이게 크게 뉴스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스트레이트 뉴스는 아마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방산 쪽에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뽕 관련된 뉴스들이 많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을 너무 과도하게 과장하거나 또는 아주 장밋빛 미래만을 그리도록 만들어서 우리가 마치 그 구름 위를 날아다니는 듯한 느낌을 갖도록 하는 뉴스들이 뉴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유튜브 상에도 보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방산 쪽에 보면 해외 수출 관련해서 우리한테 불리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불리한 뉴스들은 어느 매체 할 거 없이 다 보도를 안 해요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난 3월 16일 날 스웨덴 그 스톡홀름 안보문제연구소 시프리가 발표한 게 뭐냐면 2023년도 세계 무기 수출 동향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를 내놨는데 굉장히 권위 있는 보고서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대한민국이 수출 점유율은 뭐 조금 높아졌지만 순위는 떨어졌다 오히려. 왜 이게 떨어졌냐 하면 물론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한 거지만 글로벌 전체의 방산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전체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커진 거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이제 우리가 지금 방산에 우리의 아주 뭐 큰 고객이신 폴란드의 대통령과 신임 총리가 워싱턴을 방문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하며 앞으로 이 방산 쪽에 무기 교류를 많이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런 것들도 우리한테 굉장히 위험한 신호거든요. 그리고 그 유럽 EU에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방산 계획 수립하면서 앞으로 가능한 한 무기 체계는 우리 유럽 국가들끼리 하는 거를 일단 원칙으로 한다. 다른 대륙에 있는 국가들 거는 가능한 좀 그거는 좀 순위를 낮추자.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우리한테 불리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게 뭐 의도는 아니겠지만 불리한 거는 거의 보도가 안 되고 그냥 장밋빛 미래 같은 이야기들만 계속 기사가 돼서 실제 팩트를 뛰어넘는 환상을 갖도록 하는 이런 거는 간혹 가다가 좀 이렇게 좀 톤다운 시켜주고 이렇게 좀 안정을 시키는 그런 것이 뭐 언론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우리가 너무 자만해도 안 되고 너무 장밋빛 미래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도 가끔씩 한번은 짚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유튜브 쪽에 보니까 3주 전쯤에 보면 유럽의 입장이죠. 뭐 밖에서 탄약 싸우자, 뭐 유럽 특단의 결정,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뉴스의 그 아이템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것들은 이렇게 유튜브라도 통해서도 그런 좀 반대쪽 의견들을 많이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웨덴의 그 무기 수출 동향에 대한 보고서라든지 폴란드 총리가 처음에 부정적이었다가 뭐 그걸 알았는데 미국 방문해서 또 그런 언급을 했다는 부분 자체가 뭐 제가 아예 몰랐기 때문에 일단은 큰 틀로는 이제 비판적 시각을 갖고 정부의 어떤 그 발표 내지는 움직임까지도 좀 계속 점검해 달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네, 그럼 YTN 시청자위원회 3월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